2025년 변액보험의 이유와 판매 이번 시간에는 제4장이고요. 4장은 이제 보험 공시 및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시고요. 여러분들 설계사 시험 보실 때 이 부분 다 공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시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상품을 투명하게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공시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될 텐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에게 투자자, 이제 이해 당사자들은 투자자나 이제 우리 소비자, 고객들이겠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이제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시제도에 이제 의의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험 상품은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상품이 아니잖아요. 생명보험은 장기적으로 돈을 운영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공시가 왜 필요해? 이런 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냐면 공시 및 정보 제공이 많아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험이 무형의 상품이고 장기장 투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보시면 틀린 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냐면 지금 보험 상품은요, 소비자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고객을 좀 입장에서 이제 약관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있고 공시나 이런 부분도 고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라는 건 보험회사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리다라고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같은 경우는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공시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영 공시가 있었고요. 상품 공시가 있었고, 상품 비교 공시,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는 부분.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보험 모집 공시 이렇게 넣어두고 다음 중 공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요거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영 공시는 누가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 공시는 이제 정기 공시와 수시 공시로 나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 이 기간이 상당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기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기 공시는요, 결산 공시와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공시는요,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리고 3년간 공시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여기를 이제 가로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 같은 경우는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결산 공시와 분기는 달라요. 3개월, 2개월이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음 분기 임시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시 공시는 뭐냐? 수시 공시는요, 뭔가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적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긴급 조치다라든지 뭐 거액의 손실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 즉시 공시를 하고요. 3년간 공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3년, 2개월, 3년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어떨 때 수시 공시를 하는지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품 공시인데요. 보험 안내 자료,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품 안내 자료에는 이제 필수 기재 사항과 기재 금지 사항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들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이나 원금 손실에 관한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은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기재 금지 사항이 상당히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 자산과 부채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사항과 다르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재 금지 사항은요, 읽어보시면 요거 하면 안 되지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다르게 작성하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거 속이는 행위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 이렇게 다르게, 뭐 다른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금지 사항들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품 비교 공시입니다. 상품 비교 공시. 여러분, 비교는요, 보험회사는 자기 상품만 공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는 어디서 하는 거다? 생명보험협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어떤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비교라는 것 자체는 보험회사는 안 된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명보험 회사별 보험 상품 정보를 비교합니다. 근데 자세한 건 뭐가 더 자세할까요? 그죠? 보험회사로 들어갔을 때가 더 자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자별 가입한 상품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협회 상품 비교 공시에서 계약자별 가입한 상품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협회는 무조건 무슨 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교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설명은 이제 보험회사 상품 공시 쪽에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보험회사의 상품별 판매 채널이라든지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험료 공시율 등의 주요 정보를 대표적인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 거지 아주 디테일하게 공시를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각 펀드별로 매일의 기준 가격 및 기간별 수익률, 보수 정보, 기준 일자별 자산 내 구성 내역 등을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변액보험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특별 계정에 투입되어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이 제외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변액보험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과 실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협회 공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내 상품의 금액이 요거랑 똑같아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정확한 금액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협회에서 이제 비교 공시를 하고 있고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달라. 이게 변액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수익률이나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협회에서 하는 생명보험 협회에서 하는 기타 공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 비율이라든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 현황이라든지 보험기간별 대리점 모집 수수료율이라든지 민원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회에 이제 기타 공시 사항으로 공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은 보험회사의 보험계리사 보유 현황 이렇게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기타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계리사 보유 현황은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금융감독원의 공시사항이에요. 그래서 계리사나 손해사정사 이런 부분은 보험감독원의 공시사항이지 협회의 공시사항은 아니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담화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담화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가입 경로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담화에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를 안내하는 거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입 경로를 안내한다는 부분 여기서 담화에서 가입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공시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요.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이라든지 보험계약 관리 현황,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금융사고 현황, 민원 아니에요. 금융사고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기타 공시사항과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하는 거를 막 섞어놓고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리사나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금융기관 대리점의 모집 수수료율 요거는요. 생명보험협회의 기타 공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닌 거 금융감독원의 공시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이죠.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회사별 변액보험에 대한 이제 공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공시실에요. 변액보험 공시실이라는 걸 구축해서 고객분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운영 현황이라든지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그리고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요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는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표지에는 변액보험의 위험성과 경고 문구를 기재하게 되고요. 본문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상품의 개요, 변액보험 운영의 흐름, 도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특별계정 운영 현황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안에는 펀드의 종류라든지 특별계정 보수 및 비용, 그다음에 자산 운영 옵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에 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 비교, 요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비교는 다 어디서 하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비교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우선은 뭐 앞에가 맞고 틀리고 떠나서 비교라고 나오면 이거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각 보험회사는 자기 상품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틀렸구나라고 우리가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험계약 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우리 뭐 보내도록 돼 있죠? 고객에게 보험계약 관리 내용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그러니까 일반 계약은 연 1회 이상이에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기별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별 1회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자, 그리고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보험계약 관리 내용의 발송 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계약이 있다, 특약이 있다, 이런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관리 내용이다, 발송 주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약은 1년, 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해서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운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변액보험 비교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준의 가격 및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 그 다음에 여러 생명보험사의 펀드 수익률 및 최근 기준 가격 변동 등을 직접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원하는 예상 펀드 수익률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예상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액보험,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제공입니다. 계약을 체결을 권유하는 단계에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수수료 안내표를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이런 수수료가 포함된다는 걸 상품을 권유할 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 안내표의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보험계약 관계 비용, 보험 관계 비용, 보험 특별계정 운영 비용, 보증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보험 관계 비용, 특별계정 운용 비용, 보증 비용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시 이율이라든지 적합성 진단 결과 이런 걸 넣어두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니구나라고 골라내시면 되고요.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 안내표는요, 가입 전에는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입 이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협회 보험 공시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변액보험의 판매 자격 제도입니다. 변액보험은요, 일반 상품과 변액보험의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팔 수 있느냐, 자격이 없어도 팔 수 있느냐도 하나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죠. 합격하면 4시간의 판매 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고객에게 그런 또 자격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적합성 진단입니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꼭 적합성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실시를 합니다. 우리 전문금융 소비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자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주권상장법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금융 소비자였죠. 전문금융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하지 않아요. 일반 금융 소비자가 대상인데 만약에 전문금융 소비자가 나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통지하면 적합성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적합성 진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 금융 소비자는 반드시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금융 소비자가 안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금융 소비자처럼 안 받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계약자의 변액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서 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적합성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합성 진단은 이제 체결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이 절차가 간혹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적합성 진단이 먼저입니다. 적합성 진단을 하고 가입 설계를 하고 상품 설명을 하고 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음 중 막 섞어 놓고요. 적합성 진단하는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 회사가 보험계약자로 파악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적합성 진단을 위해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하냐면 계약자의 연령이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금융상품을 취득한 경험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지문은 틀립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너무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틀린 부분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 금융 소비자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 금융 소비자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정신적 장애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적합성 진단은 이제 한번 하게 되면 유지가 쭉 이루어질 텐데 적합성 진단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10년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특별 계정을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적합성 진단을 어떻게 해요? 재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재진단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적정성 진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합성 진단은요, 모집 종사자분이나 보험회사를 만나서 계약을 함으로써 진단이 이루어지지만 요즘에는 뭐 이제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객이 스스로. 자,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번호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때는 뭐를 한다? 적정성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적합성 진단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식만 달라지는, 그러니까 체결하는 어떤 채널만 다른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교부입니다. 자, 특별계정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매일 변동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주요 내용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 중 각종 공제금액, 수수료나 이런 금액들이 제외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한테 잘 알려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 게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빠지고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 시에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확인서에 이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약환급금 및 납입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안에 원금이 회복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공시율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기초로 원금 도달 기간을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시게 되면 요쯤에 이제 원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예시가 되는데 그때 기준이 뭐라고요? 평균 공시율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해당 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원금 도달 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말은 틀립니다. 평균 공시 이율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예금자 보험, 미보호 상품이죠. 그런데 이제 선택 특약, 최저보증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에게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주계약과 선택 특약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내용. 자, 이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주계약은
보호되지 않고요. 선택특약과 최저보증보험금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계약이란 말이 들어가서 이 문장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판매 후의 모니터링입니다. 변액보험을 판매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15일 이내에 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입니다. 앞선 내용의 이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운영실적에 따라 사망보험은 해약환급의 변동이라든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에 제외가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필수 안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정에는 이제 수수료나 이런 거 빠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 차감되는 것들, 이런 재반 비용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떤 것들이 투입이 되느냐 이런 내역들도 이제 간혹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계정 운영수수료 같은 경우, 운영수수료, 최저사망금 보증비용,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 위험보험료, 납입 후 유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감되는 재반 비용들인데요. 이 체감되는 재반 비용들은 이제 평가하는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다 매일 공제죠. 대부분. 매일. 근데 뭐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두 가지.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유지비만 월공제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부분요 보시면요 적립금 비례거든요. 이렇게 적립금 비례인데 보시면은 최저사망 보증 비용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 또는 적립금 비례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은 기본보험료에 비례하여 차감된다.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그래서 가입금액 또는 적립금액 비례하여 차감이 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은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이에요. 여러분 금지사항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자사에 유리하게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관만을 비교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상품만 설명하면 돼요. 딴 회사 상품 비교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부분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교 안 하고 그냥 우리 회사 것만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한 사항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는 건 안 된다. 우리 회사 것만 잘 설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번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그럴 때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요거는 금지일까요? 아닐까요? 자, 요거는요, 기초서류에 근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판매 금지 사항 중에 특별이익 제공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이익 제공을 하면 안 돼요. 변액보험 판매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제 대납을 해주거나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한 할인을 더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근거한 할인을 해줬대요. 뭐 우량치 할인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할인을 해줬어요. 이런 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기초서류는 약관이나 이런 데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할인을 해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지사항 골라내는 거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 예금자 보호 미보호 상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 제도부터 살펴볼 텐데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인해서 고객의 예금을 미지급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보호하는 제도가 이제 예금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일 보험의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를 여기에다도 적립을 한 거예요. 우리 보험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사고 나면 이렇게 물어주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예금 보호 제도라는 것도 보험의 형식을 빌어서 미리 돈을 좀 내놨다가 이 사고가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뭘까요? 보험회사가 영업 정지라든지 뭐 파산이 되는 경우가 이제 보험 사고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되는 다수가 미리 돈을 모아가지고 보험의 형태처럼 기금을 마련하고 실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공적 보험이 바로 예금보호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보호 대상이 되냐? 이 부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 그다음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 외국은행 이런 데들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뭘까요? 안 되는 데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농협, 수협의 지역조합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제 잘 주의하셔야 돼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과 지역조합은 다릅니다. 그래서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되지만 보호 대상이 되지만 농수협의 지역조합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협 안 되고요. 새마을금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금융상품 구분인데요. 보호되는 상품이 있고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다 공부할 필요 없이 보호되지 않는 상품만 알면 나머지는 다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보호되는 상품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행에서는 CP나 RP나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든지 은행 발행 채권,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주택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투자 매매업자나 증권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성 상품들에 있어서는 이제 좀 비보되는 실적 배당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보되는 성향이 있고요. 보험회사는 어떠냐면 계약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우리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이고요. 보증보험계약이나 재보험계약, 그리고 변액보험 주계약 우리 비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DB형, 우리 DB형이 뭐죠? 퇴직연금 중에서 DC형, DB형, IRP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DB형, 확정급여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금자 보호, 비보호 상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금 같은 경우에도 종금사 발행채권,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발행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비보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보호되는 상품들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확정기여형, IRP, 아까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퇴직연금 계좌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요,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나 뭐 보험회사에 가입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그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인데요. 이 DC형이나 IRP는 별도로 또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한번 볼게요. 부보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 모든 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요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금융상품 중에서 이렇게 비보호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은 이런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변액보험에서는 주계약은 안 되고요. 선택특약하고 뭐가 되죠? 최저보증금, 이 두 가지는 우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A 금융기관에 예금을 3천만 원 했고요. 그 기간에 확정기여형도 또 3천만 원을 가입을 했대요. 자, 그러면 예금자 보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자, 예금 3천만 원, 5천만 원 이내니까 예금 3천만 원 되고요. 별도로 DC랑 DP는 별도로 또 5천만 원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3천만 원도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6천만 원까지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금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제 예금 보험금이 지급이 될 텐데, 예금 보험 사고 발생 시 예금 보험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서 예금자에게 지급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금 보호위원회거든요. 예금 보험위원회. 근데 요거를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보험 사고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종 사고랑 2종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가 이제 1종 사고이고요. 지급 정지된 이후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파산되거나 이제 해산되거나 하겠죠. 그래서 1종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급이 정지된 것이다. 그래서 계약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이전
대해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급이 정지되고 어디로 이전이 됐으면은 그거는 이제 이전돼서 유지가 되니까 그거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이전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사고가 되니까 그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3기관이 인수가 되었다면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보험금 지급되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종 사고 같은 경우는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종 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 합병되면 어때요? 합병된 회사가 또 책임을 질 거잖아요. 그리고 상장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허가 취소 이런 거랑 상장 폐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냐? 우선은 원금하고 이자를 더합니다. 그래서 원금만 보호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연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서 개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5천이다 그래도 틀리고요. 5천을 3천이라고 바꿔도 틀리겠죠. 2천, 4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 가입하셨으면 각 회사마다 이제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는 거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모든 법인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보험회사에는 법인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법인이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강 내용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기존 내용에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내용 봐주시고 또 우리 예상 문제집도 열심히 풀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